번째 이야기에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반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단은 보유세 개편 발표가 나온 이후로 잠실 대치 개포동에서 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현재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6월 7월까지 엘스가 20건, 리센트가 한 10에서 15건 정도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집값 하락이 있다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고점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를 위주로 해서 가격 상승이 유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 7월 달에 별별 수다 할 때 하반기 부동산 가격 뭐 조정 받을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그 말 하기가 되게 부끄럽잖아. 아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네. 근데 지금 대표님은 앞으로 요거 지금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지 네. 가라앉을 거라고 보는 거네요. 네, 다시 그렇죠. 대표님은 네, 네. 저는 좀 되게 공포스러워요. 공포? 어떤 부분에 공포스럽냐면 기사에서 나오는 것의 온도랑 네. 현장에서 드러나는 온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2주 전부터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분위기 어떠냐 이런 얘기를 지역별로 좀 들어본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북 쪽은 그러니까 이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은요 갭 투자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호가랑 전세가 갭이 너무 커져가지고 아파트를 살려면 실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자면 뭐 매매가가 13억인데 전세가는 7억 이렇게 되면 투자해야 될 돈이 6억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잘 안 움직여. 그래서 아파트는 거래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데들 중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좀 조정되는 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거래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금액이 들어간 재개발 투자 물건들 같은 경우는 또 의외로 물건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물건이 되게 딸린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강남 쪽 같은 경우도 강남도 기존 아파트들 중에 그런 식으로 금매 과거에 고점부터 많이 조정됐던 금매들은 얼추 팔리고 나서 네.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인가 싶었는데 이제 근래에 들리는 얘기들 들어보면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여의도가 부추겨서 그런 거 여의도도 올라가는데 우리라고 못 올라갈 게 뭐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래에 거래된 가격들을 들어보면 신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을 갱신하고 네. 신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단지들이 강남 쪽 단지들 중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내용으로 드러나면 확연히 나오겠지만 이제 걱정스러운 건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올 가을에 강남 부동산 시장 가격을 되게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강남이 치고 올라가서 고점을 다시 벌려놓으면 이제 강북이라든가 다른 지역들도 쫓아가면서 그 갭을 메우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폭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이 되게 셌는데 그리고 후속적인 조치들이 계속 있어야 하고 추가 대책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머리를 쥐어 짜내서 이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덩어리들을 내놓을까. 이제 여기서 공포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요새 사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그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도 강남 부동산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은지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출도 안 돼, 자금 조사 다 받아야 돼, 뭐 여러 가지 약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디 갔냐 지금 여기 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파리 대책 이후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단 말이죠. 잠깐 주춤하다가 그러고 나서 살짝 조정받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수요를 억제하는 형태에서 갭 투자를 누르는 효과는 있었지만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가 결국은 강남에 있는 집이다. 그래서 강남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수요가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있어서 미처 매수를 못하고 가격에 대한 부담도 느끼다가 이제 이번에 보유세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그리고 가격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만 똘똘한 한치 현상. 네, 그렇습니다만 제가 의외스러웠던 건 뭐냐면 일단 보통 가격 상승을 견인할 때는 거래량이 적게 있으면서 몇몇 개 거래가 축축축 가격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거래량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게요. 강남 쪽이 좀 늘어난 거고 실제로 거래량의 상당수는 강북 쪽이에요. 거래량 건수로 보면 많은 것들은. 전체 거래. 네, 전체 거래량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2006년에 아파트 거래 가격들 동향들 시세 이것들 다시 정리해서 보면 강남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요. 네. 강북에 뭐 성북구라든가 동대문가라든가 강북에서도 메인 라인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지역들 이런 데는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가격을 쫓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등 강남 치고 올라간 걸 쫓아가는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되게 비슷하게 6개월 뒤에 동조해서 가격이 쫓아가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 2월달, 3월달 피크를 찍었다고 하면 6개월 시차를 두고 쫓아오는 게 지금 뒤늦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9월달, 8월달, 9월달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거래량 맞춰지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일 것 같아요. 예. 강북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크게 가격 조정이 받지 않지 않았어요? 가격 조정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후행했으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강남의 상승폭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니까 당연히 조정이 없었죠.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 이렇게 가는 모양새였던 거고 강남은 확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막 이렇게 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느낄 때는. 예. 근데 그러니까 아직 지금 방향성이 확 드러난 건 아니죠. 확 드러난 건 아니지만 이 뜨거운 여름철에 이 난리 진짜 난리인 게 맞다고 하면 진짜 가을철 이사철에 만약에 진짜 우려하는 대로 빵 터져버리거나 폭등 막 진짜 신고점들을 팍팍팍 갱신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바로 아마 기다리고 있다 대응 규제책들 낼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으로 그냥 잠깐 반등이고 다시 가라앉는 모양새라고 하면 또 이렇게 쉬어가는 모양새가 될 거예요.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잠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송파구, 잠실. 다시 얘기하면 올 연말에 헬리오시티 입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헬리오시티 입주를 논하기 전에 송파구 집값을 예단하지 말라. 뭐 하지만 폭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 쪽 아파트 시장이 좀 예상치 않게 뜨겁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사업 등록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의외네요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요. 임대주택 3주택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준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감면 같은 혜택들이 있어서 무려 3주택자가 881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224만 원만 세금을 내도 된다. 그러니까 등록해라. 뭐 요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임대주택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강화하겠다. 드디어 예상했던 게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죠.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해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였었던 것을 14% 분리과세로 부과하겠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공제금도 임대사업자는 400만 원 공제해 주는데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200만 원만 공제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공제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에 적용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도 좀 바꿔서요. 과거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였는데요. 이제는 기준이 보증금 2억 원 이하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에만 비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바꾸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 무서운 얘기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과세를 많이 하겠다.
그리고 임대 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보유세 부분 깎아줬으니까 네네. 소득에 대해선 제대로 내시죠. 아, 뭐 이제 그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보면 부자과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부자가 아니면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자과세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 뭐 반대를 받기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말 잘 조심해야죠. 네, 네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 그러네요. 이게 당근 주고 채찍 주고.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갑툭 튀어나온 내용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는 얘기했었죠. 네, 네. 이게 이미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한 번씩 던지던 얘기야. 맞아. 근데 시장에 그때는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았고 맞아요. 죽겠는데 주택자들 세금 이렇게 더 얻으라고 하면 이거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지금은 안 하고 시장에 줄 충격 때문에 좀 있다가 나중에 상황 봐서 할게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한 번씩 정권마다 던졌는데요. 지금 이제 시절에는 이게 드디어 집값 많이 올랐잖아. 네. 세금 내야지. 네. 세금 깎아준다 그랬잖아. 이거에 대한 세금은 대신 내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시장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략 제가 처음 들은 얘기도 거의 2010년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 계속 밑밥을 깔았으니 이번에 이제 2019년부터는 이제까지 좀 봐줬던 것들 좀 걷어내고 조금씩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보면은 이 14% 분리과세 하겠다. 이게 굉장히 세금이 큰 거거든요, 이거. 14% 분리과세면은. 그러니까 다른 걸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한 것만 따로 빼서 세율을 14% 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세율이 14%? 네. 그런 얘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단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봐야 됩니다만. 세무 부분은 이런 숫자 계산하고 이런 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예 못해요. 자, 그래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나요, 이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세금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보유세에 대한 증가 부분이 되게 커서 부담스러운 입장에서는 사업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강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은 임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갈 줄 알았던 거지. 왜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였으니까. 근데 2천만 원 이하도 이제 과세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등록을 안 하면 오히려 세금 감면의 혜택만 없는 거예요. 400만 원 감면 받을 수 있는 걸 200만 원만 감면 받았던 거지. 물론 장점은 하나 있겠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장점. 그죠? 그런데 그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근데 사실 임대사업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아는 척하고 싶지가 않아. 되게 이거 잘 모르는 얘기를 그 세무사님 불러다 놓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 나는 사실 모르겠기 때문에 저도 아주 고민하고 있고 또는 저도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는 척하지 않겠다. 좋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거는 사실 사례를 놓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3주택자냐 뭐 4주택자냐 2주택자냐 놓고 따져보고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이득인지 아닌지는. 이게 조용히 나왔어요 내용이. 저도 어제 보긴 봤는데 사실 이제 이 세무 관련돼서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온 거 내년도 이 내용이다라고 해서 올려주신 걸 봤는데 깊이 있게 안 봤어. 왜? 봐도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나도 들어야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강의를 들어야지 뭐 나도. 자, 그렇게 하면 일단 크게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다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